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뭐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악녀 하면 이 이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정난정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진짜 무슨 짓이든 하고 심지어 본부인까지 독살했다는 이야기. 드라마 여인천하나 옥중화 이런 거 통해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 탐욕스러운 첩, 권력자 윤원영 등에 업고 아주 무소불위 권세를 누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런 통념이 강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아는 이 강렬한 이미지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시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닐까요?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 조선 왕조실록 기록부터 해서 관련 기사, 또 여러 연구 내용들, 이걸 바탕으로요, 정난정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오랜 통념하고 실제 기록 사이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좁혀보려고 합니다. 과연 기록 속의 그녀는 정말 희대의 악녀였을까? 아니면 어떤 시대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다른 모습이 좀 가려진 걸까?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이 악녀 정난정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탁 자리 잡게 됐는지 그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영향이 정말 컸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윤원영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결국 본부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을사사와 같은 정치적인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해서 권력을 막 휘둘렀다는 그런 이미지. K통일보 기사에서 인용한 실록 구절처럼 사람들이 그 기세를 두려워하여 비위를 맞추었다. 이 정도였다니 대단했나 봅니다. 여기에 연쇄 독살이니 불륜, 자살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막 더해지면서 이미지가 더 강렬해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딱 각인된 이미지는 정말 강력하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을까? 그 배경을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도 정난정을 요망하고 음란하다거나 본부인을 독살했다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도대체 누구의 시각에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였는가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기록 자체의 객관성 문제군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 기록들은 주로 정난정의 후원자였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권력을 다시 잡은 살인파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살인파는 유교적인 명분, 도덕성, 그리고 아주 엄격한 신분 질서, 이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외척 세력이나 환관 승려, 그리고 이제 정난정 같은 첩의 존재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었죠. 특히 천민 출신의 첩이었던 정난정이 정실부인 지위인 정경부인까지 올랐다. 이건 살인파 시각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제일 큰 문제였군요. 네, 맞아요.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도 분석하듯이 역사 기록에 붓을 쥔 살인이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 이 여인을 아주 지저분한 악녀로 낙인 찍고자 했다. 이런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정난정의 그 악녀 이미지는요. 살인파의 정치적 비판이 담긴 기록이랑 또 이후 근현대 대중문화의 극적인 각색에 합쳐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쇄독살범 이런 이미지는 역사적 근거가 아주 희박하고 현대에 와서 좀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죠. 이걸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실제 정난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출생부터 좀 알아보죠. 1506년 한성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무관인 부총관 정윤겸, 어머니는 관비, 그러니까 노비 신분이었다고 하죠. 서녀로 태어난 건데 아시다시피 당시 서열 차별이 엄청 심했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제약을 안고 시작한 삶이었겠네요. 어떤 이야기로는 기생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요. 네, 서녀라는 신분은 조선 사회에서는 정말 넘기 힘든 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윤원영의 첩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훗날에는 문정왕후가 직접 나서서 윤원영의 본부인이었던 김씨를 내쫓고 정난정을 정실부인으로 삼으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명을 내립니다. 와우, 왕후가 직접 나서서 첩을 정실부인으로 만들라니 진짜 이례적인 일이네요.
그만큼 문정왕후의 신임이 두터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치로 정난정은 그냥 단순한 첩이 아니라 법적으로 딱 인정받는 부인이 되었고요. 윤원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4남 2녀 모두 적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랄까, 신분 상승의 정점을 찍은 셈이죠. 그녀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위키피디아 자료에 인용된 기록을 보면요. 당시 아주 쟁쟁한 양반 가문들이 앞다퉈서 그녀의 자녀들과 혼사를 맺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녀가 단순히 권력자의 총애를 넘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긴 남편 윤원영이 을사사화를 주도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니까 정난정 역시 그 배경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쌓고 상권을 장악하는 등 경제적인 영향력도 컸다고 하죠. K5일보 기사에 보면 그녀가 윤원영 관세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좀 비협조적인 인물들을 공격했다는 기록도 있다는데 이건 뭐 소윤계 권력 내부에서도 그녀의 발언권이 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치 경제적 영향력 외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녀의 종교 활동입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와 함께 승려 보호를 앞세워서 조선 중기 불교 중흥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했어요. 뭐 사찰을 짓는다거나 불교 행사를 지원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정말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이게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사회, 특히 사림 세력에게는 엄청난 반감이 사는 일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불교를 밀어줬으니 사림 입장에서는 진짜 눈엣 가시였겠네요. 그렇죠. 사림 입장에서는 외척 세력이, 그것도 첩 출신의 여성이 이단으로 치부되던 불교를 막 부흥시킨다. 이건 유교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정난정을 부정한 첩, 나라를 어지럽히는 요부,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됐죠.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가 사림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판의 빌미를 딱 제공했던 셈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까지. 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큰 논란거리죠. 바로 본부인 김씨 독살 의혹.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악녀라는 칭호가 어느 정도는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록을 보면 명종 20년 1565년에 김 씨의 어머니 강 씨가 형조에 고발장을 냈다고 하죠. 네, 그 고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강 씨는 사위 윤원형이 정난정을 얻은 후에 자기 딸 김 씨를 내쫓았고 쫓겨난 딸이 굶주림에 지쳐서 음식을 구걸하자 정난정이 요종 구설을 시켜서 독약을 넣은 음식을 건네 먹고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록에는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 원통함을 알았지만 윤원형의 위세가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어서 당시 분위기를 좀 짐작하게 하죠. 이야, 정말 끔찍한 내용인데. 근데 이 고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나요?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됐죠? 여기서부터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종 구슬, 그리고 관련자들, 이 사람들이 의금부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들은 아주 혹독한 고문 끝에 정난정의 지시였다고 자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라. 그 시대에는 뭐 고문이 수사 과정의 일부였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자백의 신빙성에 큰 의문이 드네요, 정말.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고문으로 강압된 자백은 오늘날에는 당연히 증거로 채택될 수 없죠. 더 흥미로운 점은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위관 2명이 정난정을 체포해서 국문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청했지만 임금인 명종이 2번이나 이걸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명종의 말을 보면 고발 내용에 원한에 사무쳐서 나온 것 같다. 관련된 여종들이 이미 다 죽었으니 더 이상 파헤치지 말고 여기서 그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사건을 좀 덮으려는 듯한 태도를. 임금이 직접 막아섰다니 이것도 되게 의외인데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외숙부 윤원영하고 또 어머니 문정왕후, 뭐 당신은 돌아가셨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했을 테니 눈치를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외척 세력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고문 자백 외에는 명확한 물증이 부족해서 명종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는 명종이 꽃같이 아름다운 본부인을 정난정이 굳이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반박했다는 주장까지 소개하고 있어서 사건의 진실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독살 의혹은 명확한 결론 없이 그냥 묻히게 되는 거죠. 정말 알면 알수록 복잡하네요. 그럼 정난정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자살이 맞는 건가요? 네, 실록 1565년 11월 13일자 기록에는 윤원영의 첩 정난정이 자살했다. 이렇게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 본부인 독살 의혹 사건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정난정이 늘 독약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금부도사가 자기를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실록 표현을 빌리자면 남에게 제재를 받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품고 있던 복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기록은 믿을 만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할지. 기록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해석의 여지는 남습니다. 실록을 기록한 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죠. 아주 극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내려진 선택이었을 가능성, 혹은 타살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살 외에 다른 가능성을 뒷받침할 명확한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록의 그녀의 죽음을 다루면서 또 다른 죄상을 함께 언급한다는 점이에요. 독살 의혹 말고 또 다른 죄상이요? 그건 뭐죠? 네, 바로 의원 송윤덕과의 불륜 의혹입니다. 정난정이 종기를 앓았는데 의원 송윤덕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입으로 빨아주어서 정난정의 환심을 사려 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둘 사이에 부적절한 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그녀를 도덕적으로 흠집내려는 당시 살림 세력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기록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한 행위를 불륜으로 몰아간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독살이라는 그 중범죄의 혐의 외에도 불륜 같은 스캔들까지 더 씌워서 그녀를 더더욱 악녀로 만들려고 했던 어떤 시도가 엿보이는 것 같네요.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정난정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악녀로 낙인 찍혔는지 그 배경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역사에는 장희빈이나 장록수처럼 악녀로 불리는 인물들이 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정난정 사이에는 혹시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뭐랄까, 악녀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패턴 같은 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장희빈, 장록수, 그리고 정난정. 이들의 삶을 딱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기존의 신분 질서와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 균열을 냈다는 점입니다. 장록수는 비록 왕족 출신이었지만 기생신분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얻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장희빈은 중인 여권의 딸에서 시작해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국모인,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죠. 정난정 역시 관노비의 딸이라는 아주 천한 신분에서 출발해서 권력자의 정실부인, 정경부인이 돼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개인의 악행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악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아주 뿌리 깊었던 조선 사회에서 정실부인과 첩의 구분, 그리고 적자와 서울의 차별은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근간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난정이 첩에서 정실부인이 되고 그녀의 자녀들이 적자로 인정받는다. 이건 당시 지배층, 특히 사림에게는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난정이 문정왕후와 손잡고 불교를 지원하는 등 비주류 세력과 연대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또한 그들을 굉장히 자극했어요. 유교 성인양만이 정통 학문이고 통치 이념이었던 사회에서 불교 지원은 그 자체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사회가 느꼈을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한몫했겠네요. 여성이, 그것도 신분이 낮은 녀석이
권력을 잡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반감, 뭐 이런 거 말이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당대 유교 사회는 여성이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정치나 경제 활동에 나서는 것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심지어 가정 파괴범으로 여기는 그런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문정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수렴청정하던 시기는 외척 세력뿐 아니라 환관, 승려, 그리고 정난정 같은 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졌던 때인데 사림 세력은 이걸 국가적인 위기이자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하면서 아주 강한 반발심을 키워나갔죠. 머니투데이 기사의 분석처럼 신분 질서가 흔들리자 외척 세력의 위세에 눌려있던 사림이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결국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원보와 사간원에서 정난정의 직첩, 그러니까 관직 임명장을 회수하고 그녀의 남편 윤원영을 탄핵하라고 막 들고 일어선 것은 바로 이러한 누적된 반감과 위기감의 표출이었던 거죠. 정난정은 이러한 정치적 공세와 사회적 불안감이 딱 집중된 상징적인 표적이 된 셈입니다. 결국 악녀라는 프레임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사회 구조와 정치적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산물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정난정이라는 인물을 다시 돌아보는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만 소비하기에는 좀 아쉬운데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 왜곡된 악녀 이미지가 오늘날 유튜브나 사극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무비판적으로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현상을 좀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자칫 신분이 낮거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성공 혹은 권력 획득을 곧바로 도덕적 타락과 연결시키는 과거의 편견을 오늘날에도 강화시킬 위험이 있거든요. 또한 역사적 인물을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만 소비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막 매몰되다 보면 그 인물이 처했던 복잡한 시대 상황이나 사회적 구조 속에서의 고민,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은 그런 입체적인 모습은 놓치기 쉽죠. 네. 정난정의 삶은 조선이라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 사회, 그리고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속에서 한 여성이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선택을 강요당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 윤원영은 그녀를 정치적, 개인적 욕망을 위해 이용했고 반대파인 사림은 그녀를 정치적 공격의 빌미이자 희생양으로 삼았죠. 그녀가 실제로 김씨 부인 독살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는 그녀가 남성 중심의 권력 투쟁 속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도구화되었는지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녀와 피해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물인 거죠. 듣고 보니 정난정뿐만 아니라 장희빈, 장녹수 혹은 광해군 때의 김계씨 같은 다른 악녀 또는 요부로 불렸던 여성 인물들도 비슷한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들을 단순히 악녀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특정 시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악녀라는 프레임 그 자체를 의심하고 해체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역사 기록은 승자의 목소리를 담는 동시에 그 시대 사회가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거든요. 정난정처럼 오랫동안 특정 이미지로 고착된 인물들을 다양한 자료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조명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요.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나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권력관계, 사회적 규범, 그리고 편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정난정, 연쇄 독살범, 희대의 악녀, 이 공식은 상당 부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독살 의혹은 본부인 김씨 사건 딱 한 건이고 그마저도 핵심 증거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분이었고 심지어 왕이 직접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는 점, 그리고 그녀의 죽음 역시 자살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 극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의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난정에게 씌워진 악녀라는 그 강력한 이미지는 그녀가 봉건적인 신분 질서와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고 균열을 낸 것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과 당대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락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승자의 기록과 시대적 한계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물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정난정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과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기록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분명 그녀의 정적들과 엄격한 유교 사회의 잣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시스템의 한계를 딛고 살아남아서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획득했으며 불교계와 같은 나름의 지지 기반과 관계망을 구축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단순히 악녀 혹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가두기보다 조선이라는 그 가혹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생존하고자 했던 한 여성의 복잡다단한 야망과 전략의 표출로 읽어낼 수는 없을까요? 만약 정난정 그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기록할 기회가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을까요?